반갑습니다. 가인지 경영하는 경영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격차를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디지털 대전환의 조건, 맥킨지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무적이면서 사례가 글로벌합니다. 사례도 많고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와 함께 이 책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세상이 세상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킨지 컨설턴트들이 이야기한 거고요. 디지털 대전환이란 IT부터 첨단 분석, 센서, 로봇, 3D 프린팅, IoT,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가져다주는 기회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발전의 지렛대로 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변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랬더니 잘 됐더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기업들이 어떻게 그렇게 디지털화 되었는가, IT화 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에서는요, 컴팩에서 델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의 디지털화가 어떻게 됐는가, 시장 주도권이 말이죠. 또는 비디오 대여점은요, 미국에 이제 블록버스터라는 대여점이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넷플릭스가 완전히 역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책에서는 아마존, 운송에서는 우버, 자동차에서는 테슬라,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기업을 디지털화 시켜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디지털 변화 예 중에서요, 이 창조적 파괴를 유발했던 몇 가지 사례 중에서 델 사례와 넷플릭스 사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이 책 초반부에서는요, 이 컴팩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터넷 초창기에요. 1996년도 컴팩이 세계 기업 고객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한 PC와 서버 분야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세계적 선두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컴팩은요, 컴퓨터를 과거 방식으로 제조하고 유통사,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델이 등장합니다. 델은요, 오프라인 매장이 없이 오직 인터넷을 통해서만 PC를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주문 방식만이 아니라 판매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게 되죠. 그러니까 맞춤형 PC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은요, 이미 만들어서 갖다 팔아야 됐는데 인터넷으로 판매하니까 맞춤형이 가능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델은요, 지금 기업용 고객 시장에 있어서 전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델의 비즈니스 모델은요, 주문형 생산 원칙에 따른 대량 생산과 온라인 판매는 이익이 적고 치열한 컴퓨터 시장에서 이익과 손실을 결정했죠.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넷플릭스 이야기입니다. 블록버스터를 어떻게 넷플릭스가 이겼는지. 2004년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블록버스터는요, 8,000곳 이상의 점포에서 매출이 60억 달러 이상, 미국에서 가장 큰 비디오 대여 업체였습니다. 블록버스터 엔지니어들은요, 계속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넷플릭스가 성장을 하니까 대응에 나섰지만 자체적으로 이제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 제작을 했습니다만 너무 늦었고 서비스 품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넷플릭스는요,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DVD를 보내주는, 그러니까 직접 매장을 가지 않아도 되는 디지털화의 1차 모델을 시행을 했고요. 여러분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인터넷 스트리밍 동영상 실시간 재생 서비스는 2007년부터 전환을 했습니다. 서비스가 엄청나죠. 인터넷을 잘 사용하는 젊은 고객층에 맞는 콘텐츠로 주로 채워서 결과적으로 블록버스터는요, 2010년 시점에서 파산 신청했고요. 넷플릭스는 그 시점으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강자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즈니가 이 분야에 진출을 한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최근에 들렸습니다만, 어쨌든 넷플릭스가 기존 강자였던 블록버스터를 이기는 과정에 있어서는요, 기존 산업에 대한 창조적 파괴,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디지털 혁명이 있었던 거죠. 정리를 해보면요,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산업의 기초가 아주 송두리째 바뀝니다. 사람들은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로 영화, 음악을 감상하고요. 익스피디아와 에어비앤비로 비행기와 숙박을 예약합니다. 또 은행 계좌는 은행을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비디오 대여점, CD 판매점, 여행사, 지역은행, 호텔, 직접적으로 전통적인 방식,
즉 디지털화로 전환되지 않은 곳은 디지털화로 전환된 곳에 패하거나 아니면 디지털 플랫폼에 종속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기업용 서비스의 경우도요. 전통적인 강자, IBM,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재 전 세계 기업용 서비스 중에 클라우드 서비스의 1위가 어디냐면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아마존이 IT 산업에서 정상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거대한 빅데이터,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그 용량을 자체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임대가 가능한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어떤 서버라든가 용량을 제공하는 것 이상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경계가 디지털화에 의해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 미트박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고기 수입 업체가 만든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요. 전통적으로 고기를 수입하면요. 이 수입 고기를 총판, 유통사, 도매, 소매 그러니까 매장, 대리점주들, 고기 사업을 하는 많은 분들, 고기 물량을 많이 쓰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수입한 단가는 10,000원인데 자기 매장에 올 때는 20,000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 마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통업자가 싸게 팔아도 뭐 최소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트박스라고 하는 IT 기술을 적용을 해서 플랫폼을 만들었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경매 방식으로 고기 수입업자들이 벌크 단위로 올리면은 직접적으로 대리점을 운영하거나 고기 식당을 운영하거나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벌크 단위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버린 거죠.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기 유통을 했던 중간 상들, 물류센터들, 도매업자들 뭐 상당 부분 산업이 파괴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파괴적 혁신이다, 창조적 혁신이다 이렇게 구별합니다만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자연스러운 디지털화의 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IT가 발달해 있고, 인터넷 속도가 빠르고, 화면상으로 보여주는 품질이 직접적으로 보는 거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고기 같은 경우도요, 직접적으로 가능해져 버리는 거죠. 영화도 어떻습니까? 넷플릭스가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통신이 발달됐기 때문에 미리 보기 예고편 다 볼 수 있어요. 빨리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가 극장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10분 보다가 지루해가지고 이렇게 폭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준 데이터혁명, 통신혁명, 그리고 제조혁명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질문해야 될 것들을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장의 결론 부분인데요. 첫 번째, 당신이 속한 산업의 디지털화의 단계와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당신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세 번째,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네 번째, 이런 변화에 당신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당신이 속한 산업에서 어떤 디지털 투자가 가장 큰 혜택을 가져오는지 알고 있는가? 여섯 번째, 당신이 생존하는데 얼마나 많은 변화가 필요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협력하거나 인수할 곳은 어디인가? 보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면 넷플릭스나 아마존처럼 산업을 창조적으로 혁신할 수 있지만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은 역사 속에 사라진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영하고 계시는 그 산업 안에서 빈 시장이나 혹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또는 산업의 변화가 어떻게 디지털화로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잘 보시라는 이야기가 이 책의 첫 번째 주제의식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요, 디지털화의 3단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면 디지털화는 어떻게 변해가는 거냐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는 건데요. 전통적인 제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GE,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창업주가 에디슨 아닙니까? 혁신적인 기업이지만 20세기 최고의 기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GE가요, 기존 전통 산업을 과감하게 혁신하면서 최근에 프레딕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뭐냐면요, 산업용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장에 GE는 그동안 부품과 설비를 판매했다면 지금부터는 부품과 설비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IoT 기술을 접목해서 이 산업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판매하는 것이죠. 마치 후지츠가, 일본의 후지츠가
농업에 진출해서 상추를 만들고 무를 제작하고 부추를 만들고 합니다. 근데 후지츠가 상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상추를 만드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처럼 제너럴 일렉트릭도 산업용 사물 인터넷 시장으로 넘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이 잘하던 전통적인 제조업은 아웃소싱을 줘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GE는 CDO를 임명했습니다. CDO가 뭐냐면요, 칩 디자인 오피서가 아니라 칩 디지털 오피서입니다. 이 책에서의 저자들의 주장은요, CDO를 임명해야 할 것이다. 뭐 이런 주장들을 담고 있습니다. CDO는요, 현재 산업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오프라인 기능을 융합적으로 적용하는 신기술 도입, 혁신 촉진, 인터넷 트렌드에 의해 신기술의 적용, 잠재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직원들을 변화로 이끌어내는 그런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최신 기술을 추진하고요, 요구사항들을 조정하고요, 새로운 해결책을 개발해서 사내의 갈등을 조절하고 변화를 관리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경영자가 세 가지의 큰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1단계,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라. 그러니까 이 산업에서 우리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사업 구조를 개발해라.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하라는 이야기죠. 마지막 3단계, 토대를 구축해라. 뭐 확산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질문을 9가지를 제시하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1단계, 경쟁자들이 새로운 기술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공격하고 있는가? 2. 우리 자신을 혁신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있는가? 3. 전통적 산업들의 경계에서 새로운 수익원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 경계 잘 보셔야 됩니다. 산업과 산업의 경계는 국가 관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과거의 시스템에 의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4. 고객 경험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화의 개념을 직원들이 이해하고 있는가? 또 경영자가 이해하고 있는가죠?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만큼 새로운 상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있는가? 디지털화의 잠재적 효율성과 첨단 분석 기법을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첨단 기술과 IT를 활용하고 있는가? 조직이 기민하고 수평적이며 창업가직 사고방식을 권장하고 있는가? 이 8번에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 애자일 조직 문화 이야기가 좀 나오겠는데요. 좀 이따 언급하겠습니다.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파트너들과 협력 관계를 의도한 바대로 구축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생태계 구축과 관련돼서요. 이 책에서는요. 영국에 있는 이 존 루이스 백화점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요. 전통적인 백화점입니다. 미국의 메이시스 백화점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는요. 현재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하는 고객 60%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60% 중에서 존 루이스 매장을 찾아가서 클릭 앤 콜렉트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50%,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전체 주문고객의 30% 이상이 추가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매장을 들어갑니다. 그 결과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존 루이스는 지난 수년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 모두 매출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옴니 채널이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도 없이 오프라인 매장을 어떻게 온라인화 시키는가, 온라인 매장을 어떻게 오프라인 시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작년에 로레알에 매각을 했습니다만 주식을요. 스타일란다의 경우 온라인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홍대라든가 이런 힙한 곳에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함으로써 온라인에 오히려 더 시너지가 일어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어떻게 디지털화로 상호 시너지가 나게 설계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디지털 CDO가 관리를 하고 그 방향성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온라인 중심이다. 그러면 오프라인을 어떤 형태로 구현했을 때 온라인 매출이 좋아질까? 반대로 오프라인 중심이다. 그렇다면 온라인을 어떻게 구현해냈을 때 오프라인이 좋아질까? 혹은 그 반대가 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성공적인 이 유통사인 존 루이스, 마케팅 책임자 앤디 스트리스라는 사람은 마케팅 판매 기술은 모든 채널이 동일하다. 고객이 현재 사용하는 채널에 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 고객이 어떤 채널을 선택하든 동일한 방식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내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과거에는요, 이게 오프라인 매장에서요,
뭐 컴플레인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싸게 팔면 가격 우리 보존해 주셔야지 왜 온라인에서 싸게 팝니까? 뭐 이러던 시절이 뭐 엊그제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온오프라인 가격이 같아야 된다는 것은 상식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양한 판매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객이 차별받지 않고 동일한 혜택을 그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구매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가장 어떤 이익의 느낌이 들다. 이렇게 이제 설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제 사업 구조를 개발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긴 제품 수명 신속한 개선. 그러니까 이게 애자일 방식에 관련된 것인데 이 믿었던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이 밝히는 이야기인데 아이폰 7 플러스에는요. 카메라가 2개 있다고 그래요. 저는 뭐 옆에서 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아이폰 소비자는 아닙니다만 2016년도에 구매자들이 그 이유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카메라가 2개 있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이 카메라가 2개 있는 이유는 3D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하드웨어였다고 합니다. 근데 출시했을 당시에는요. 그 3D 사진을 구현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빠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출시한 다음에 그것을 보완하려고 출시를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보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죠. 추가적인 기능에 대한 선택권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모든 긴 제품 수명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그 완벽주의를 추구했던 심지어 그 애플조차도 하드웨어를 출시하고 소프트웨어를 출시한 다음에 개선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깔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폰 7 플러스가 실패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 팔렸습니다. 아이폰은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고 업그레이드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애플은 신제품과 제품 개발에 대한 추세를 잘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애플 구매자들은요, 새로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바로바로 다운받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최소 수준, 최소 기능 제품을 출시하는 방식, 이것을 이른바 애자일 조직, 기민한 조직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이거는 뭐 제품 개발자들이 흔히 하던 이야기입니다. 뭐 전통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개발하다가 트렌드를 놓치지만 독일 사람들은 트렌드에 맞게 개발하고 개선한다. 그래서 독일의 제조업이 일본의 제조업을 이기는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뭐랄까요? 하나의 격언 같은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유럽 사람들이 만든 격언 같습니다만 어쨌든 애자일 기업은 극단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며 재빨리 대응할 수 있는 단순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조직으로 디지털 시대와 최적화되어 있는 조직 문화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고객 중심, 신속한 결정, 신속한 배치를 과거에는 절차, 직관, 프로젝트에 따라서 했다면 앞으로는 고객 혜택에 집중하고 데이터에 관한 결정을 하고 특별히 빠른 피드백에 기초한 지속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고방식 및 철학에 관련돼서는요. 과거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향수, 전통의 보전, 보호주의, 방어 이런 것이었다면 이 철학적으로는요. 신속한 실패를 수용하는 사고방식,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식적인 실험, 개방성과 투명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여행 문화하는 IT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그동안에 사업부 단위로 약 6개 정도 되는 사업부 단위로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2019년부터는 이것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업부 아래 단계에 있는 이 블럭 단위가 있는데요. 이 블럭들의 단위로 경영 계획 수립 단계를 한 단계 더 아래로 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경영계획의 주체가 회사 내에 20개나 됩니다. 마치 20개의 회사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분 최적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사에서는요. 그 블럭 내부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블럭과 블럭이 협업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평가의 가중치를 두고 회사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또 사업부의 본부장이 협업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직접 진행하도록 만들어줌으로써 전체 최적화,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촉진하는 방식을 만들어낸 거죠. 이처럼 애자일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민하게 바뀌는 것이 중요함과 동시에 조직 내부의 어떤 움직이는 철학이 개방적이고 새롭게 시도해보고 디지털화해보고 외부랑도 협력하고 다른 부서랑도 협력하는 그 경계를 없애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만 지금까지는 디지털화가 기업에서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혁신을 해낼 수 있는지 그 사례와 혹은 그 진행 단계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책의 후반부는요, 어떻게 하면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사례와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따라와 보시죠. 기업들이 디지털화를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 책에서는요, 뭐 좀 많습니다. 11단계를 얘기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보다는요, 포인트와 사례 중심으로 조금 몇 가지를 언급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 스왈로브스키라는 브랜드를 좋아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스왈로브스키는요, 이 전통적인 비즈니스이고 마진율이 높고 뭐 제조업 기반이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경쟁자들이 치열하게 따라오고 굉장히 멋있고 세련된 그런 제품들의 후발주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왈로브스키는요, 디지털 세계로 가기 위해서 생산 분야에서 기민한 부족이라는 격차를 가장 먼저 좁히기 시작합니다. 소량 주문도 매우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생산 라인에 뭐 500만 유로 이상을 투자하면서 연구개발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스왈로브스키의 경우는 디지털 상품의 목록은 훨씬 많은 소비자들이 개별적인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소량 생산의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고객들 모든 채널에서 다양한 지불 수단,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원하는 그런 고객들을 수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스왈로브스키는 전 세계 도시에서 오프라인 상점을 운영할 뿐 아니라 자체 상품은 물론 모든 다른 제조사들의 고객 액세서리까지 판매하는 디지털 판매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죠. 상당 기간 동안에 이 액세서리 혹은 주얼리 분야에서 스왈로브스키의 강점, 이 지배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진은 가치 사슬의 어느 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치가 생산되는지, 또 어떤 기간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투입되는지를 좀 평가해 봐야 됩니다. 가장 빠른 가치의 기여는요, 생산이나 물류에 대한 디지털 혁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생산과 물류가 디지털화 된다면 어떤 생산성 개선이 나타날 것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디지털화는요, 고객과 함께 배우는 것도 좀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와 아이폰 기능은요, 제한적인 기능만 가지고 출시됐다가 점차 효율적으로 고객의 불편을 해결합니다. 테슬라는요, 세계 최초로 고급 전기차를 출시했고, 아이폰은 숫자 패드와 키보드를 없앴죠. 두 제품 모두 계속해서 고객들의 피드백, 즉 고객들의 도움으로 꾸준히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에게 협력을 요청을 하는 거죠. 만약에 완벽을 추구해서 더 기다렸더라면 이 지금의 테슬라와 애플의 명성은요, 다른 기업이 가져갔을 가능성도 아주 높죠. 흔히 우리들이 이제 모두가 아는 비화입니다만, 아이폰 1을 출시를 했을 때 스티브 잡스가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그 1시간짜리 영상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스티브 잡스의 그 단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잡스가 시연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아이폰이 7대 이상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꿔가면서 시연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최소 기능을 가지고 이제 제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산업에서 4가지 요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자일 방식인데요. 조직 구조는 고정적인 팀들이 자율적으로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고 있는 상품에 맞춰져야 된다는 점. 두 번째, 제품의 책임자들과 그 팀은 IT팀과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는 거. 관리자들은 전체적인 맥락의 일부로 자신들을 코치나 조정자로 생각하고 책임을 팀에게 맡겨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최초 예산은 최소 기능 제품에 맞춰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테스트해보면서 추가로 개발하는 예산으로 관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요, 잡스가 2007년에 처음으로 아이폰 출시했을 때 초기 아이폰은요, 위성 항행에 필요한 GPS 신호도 제대로 수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이것을 최소 기능 제품이라고 부르는데요. 심플하려면 고객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이폰은 터치스크린하고 키보드 대체한 것 정도, 그 다음에 개방형 인터페이스 요 정도로 시작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엔지니어들은 고객 반응을 실시간으로 개발에 반영했고 지금 현재 그 명성을 얻고 있죠. 루프트한자의 경우도요. 이거 온라인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요, 탑승 수속 받는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다가 PC로 받고 인쇄할 수 했다가 지금은
메신저 챗봇을 통해서 온라인 티켓팅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상에서의 강자가 되어 있죠. 피터 드러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디지털 기업의 토대를 강화하고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요. 피터 드러커 전략은 문화를 이길 수 없다. 기업 문화는 디지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변화를 유발하는 것은 경영진에게 달렸다. 나에게서 우리로, 통제에서 신뢰로, 지시에서 자율로, 책임 회피에서 위험 감수로, 완벽주의에서 시행착오로, 충분한 것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이런 어떤 기업 철학 차원에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어느 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경영자와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식약청에서요. 한마디 하면 끝장입니다. 문제가 나면 끝장입니다. 이거 다 허락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인허가 받는 데만 3년 걸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상당히 동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안에서요.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을 분명히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디자인이나 고객 인터페이스라든가 피드백을 받는 방식이라든가 어떤 색상에 관련된 거라든가 고객의 어떤 편의성에 관련된 거라든가 인허가가 관련 없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객 피드백을 빨리빨리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자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조직도 우리 에자일은 스타트업이나 되지 우리 조직은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기존 기업들의 사례들을 잘 보시면서 이것은 산업의 경계에 상관없이 모든 산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벅스 역시 이런 주제가 걸리기 때문에 애덤 브로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을 CDO로 임명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 제너럴 일렉트릭처럼 임명을 했고요. 이 CDO는 CEO와 직접 대면 보고를 하면서 스타벅스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의 주역입니다. 모든 매장에 와이파이를 설치했고요. 이동 중에도 주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마이 리워즈 고객 충성 프로그램을 개발했죠. 5년 만에 스타벅스의 시가총액은 19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증가하는 혁신을 이룹니다. 여러분들 스타벅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만 다방에서 카페에서 디지털화가 중요하다. 우리는 감성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타벅스를 제외한 다른 비슷한 글로벌 브랜드 혹은 우리 전통적인 한국 브랜드들이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실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느 유럽의 유통 대기업의 성공한 창업자가 CDO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임무를 완수하려면 살인 면허가 필요할 거야. 그 말은요, 방해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살인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통적인 방식의 업무 처리에 관해 걱정하지 말고 결정을 내릴 권한과 지원 체계를 준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마트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월마트이죠. 월마트의 경우도요, 맨 처음에 월마트 랩 사무실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문가 60명으로 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인도, 브라질, 미국에 시작을 했는데요. 2016년을 기준으로 월마트 랩은요, 직원이 3,500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팀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오프라인 매장, 사이트, 이동식 단말기에서 월마트 고객들이 새로운 쇼핑 경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온 오프라인과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새롭게 정해야 한다라는 어떤 대담한 목표를 가지고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리쇼어링 운동이라든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인 어떤 방향성에 맞게 월마트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전통적인 제조업을 협력하고 지역 상인들과 협력하면서 고용을 창출하면서 월마트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아마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언더아머 요즘 핫한 브랜드이지 않습니까? 언더아머의 경우도요. 여기는 이 스타트업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디지털화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스포츠 및 건강 어플리케이션인 맵 마인드 피트니스 그리고 마이핏니스팔 에드몬드 이런 건강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회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인수했습니다. 그 결과 언더아머는 현재 소비자 기반의 대용량 데이터의 가장 큰 디지털 헬스 플랫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품들을 소비자와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미 가져버린 거죠.
그렇지 못한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에 향후에 소비자 소통들, 소비자와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경쟁력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일 게 분명합니다. 애자일 방식은 최소 기능 제품을 최소 기능 제품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완벽을 추구해서 출시하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방식의 개발 시간을 90% 이상 줄여버리면서 최소 수준을 만든 다음에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출시를 하고 그 출시한 이후에 고객들의 피드백을 마치 우리 회사 내부의 개발 인력처럼 활용하는 이 방식, 이 문화가 이 책의 저자들이 후반부에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의 신속한 실행을 위한 경영자의 핵심 질문 10가지를 함께 나눠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데요. 1. 전사적 디지털화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까? 변화의 중심에 고객을 놓았습니까? 조직 구조가 필요한 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중요한 계획 수립 단계고요.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단계에서는요.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몇 년이 아니라 몇 주 만에 해법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기업은 얼마나 기민합니까? 시장에서의 성공, 디지털화의 성공을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디지털 경험과 산업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팀을 구성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확산하는 거죠. 7번,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디지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까? 8번, IT가 기업을 더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고 있습니까? 9번, 스타트업들과 가치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거나 또 발견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10번이요. 조직을 어떻게 통합시키고 있습니까? 또 우려사항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생존하고자 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해당 산업의 디지털화를 선두해보는 것, 이것이 기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여러분의 산업에서 디지털화가 필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2번, 그 영역 중에서 작고 빠르게 시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3번, 우리 회사의 전사적인 디지털화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한 3년 정도의 그림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4번, 그러면 지금 작게 무엇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미래를 지배하는 기업의 절대 전략,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파괴를 허용하고 개방을 선택하고 자기 잠식을 허하라. 이 맥켄지 컨설턴트들이 전 세계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시장을 창조적으로 파괴했던 그런 기업들의 사례를 제시하고 또 변화의 발전 단계까지 또는 체크리스트까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 또 경영에서 크고 작게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는 디지털화의 테스트를 지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